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 주말 이 출입기자단과 산행에 나섰습니다. 직접 동행했던 이동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 사실 문재인 대통령 이 대선 끝나자마자 임기를 시작해서 쉴 틈이 없었을 것 같은데 오늘 또 산행을 나섰네요.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참모들이 이번 주말은 좀 쉬어야 되지 않겠냐, 쉬시라 제발. 그랬더니 쉬는 게 등산 가는 게 쉬는 거다. 그래서 등산을 가자고 했습니다. 이제 기자들도 가게 되는데요. 오늘 간 기자들은 이번 대선 때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를 담당했던 기자들 60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마크맨들이었던 거죠? 네, 그렇죠. 또 이번 산행에는 임종석 비서실장, 윤영찬 수석, 그리고 조현욱 인사수석, 김경수 의원이 동행했습니다. 네. 네, 오늘 좀 유난히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북한산 코스가 좀 생각보다 힘들었다면서요. 네, 이제 처음에 공지가 왔을 때는 50분 동안 소풍을 가는 거다. 이렇게 와서 가벼운 네. 마음으로 갔는데요. 네. 실제로 가니까 북악산 산길 4.4km를 2시간 동안 등산을 했습니다. 네. 이제 무병장수로라는 등산로고요. 마지막 코스는 숙정문이었습니다. 가파른 경사도 많았는데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 히말라야를 몇 번 갔다 온 산악인이라 그런지 젊은 기자들보다 더 가뿐하게 올랐습니다. 네. 이제 김경수 의원 동행했는데 트위터에 문재인 대통령님 쉰다고 하셨잖아요. 라며 이제 등산 도중 쉬고 있는 사진을 올리기도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지금은 저 트위터가 지워진 상태입니다. 네. 이제 대통령은 주황색 등산복을 입고 왔고요. 이제 대선 기간 동안 힘들었을 테고 당선되고도 이제 인사 등 현안 때문에 바빴을 텐데 표정은 밝은 편이었습니다. 네. 네. 그동안 많은 전직 대통령들이 기자들과의 소통 방법으로 좀 산행을 선택하기도 했었는데 특히나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산행을 자주 했었고 또 기자들에게 많은 말도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도 기자단과 산행을 했고요. 또 네. 취임 3주년 때도 갔었는데요. 코스는 오늘 문 대통령이 한 북악산 코스였고 당시 메뉴도 삼계탕이었습니다. 네. 당시 이제 노 전 대통령에게 한 기자가 이제 직무 정지가 되고 나서 생활을 모르니까 춘내 불사춘, 이제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다. 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일화고요. 또 취임 3주년 때는 제도적으로 5년이라는 대통령 임기 긴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청와대에서 기자단이랑 한 오찬도 화제인데 메뉴랑 또 당시 분위기도 한번 전해주시죠. 네, 메뉴는 청와대 직원식당 충정관에서 준비한 삼계탕이었습니다. 어디서 네. 공수해 온 건 아니고요. 대통령도 똑같이 배식을 받았는데요. 또 재밌었던 게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네. 삼계탕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네. 헤드 테이블에는 문재인 대통령 혼자 앉았고요. 비서실장과 다른 수석들은 다른 테이블에 나눠서 앉았습니다. 네. 이제 문 대통령 맞은편에 기자 2명이 앉아 있었고 저도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이동훈 기자 모습도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자들 자리가 뭐 이렇게 특정 기자 정해져 있던 건 아니고 그냥 네. 순서대로 와서 앉을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먹으면 되는 편안한 네, 분위기였던 편한 것 같은데. 분위기였습니다. 뭐 그런가 하면 문 대통령 내외 오늘 홍은독 자택에서 이제 청와대 관저로 이사를 했죠? 네, 오늘 이사를 했는데요. 오늘 이사는 김정숙 여사가 주도하고 문 대통령은 이제 가지 않았습니다. 네. 이 김정숙 여사 오늘 이사를 준비하면서 민원인 한 명이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라면 먹고 가라고. 네. 네,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민원인이 집에는 차마 못 들어가고 사발면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네. 이제 오후 6시쯤 관저로 들어왔고요. 떠나면서 이제 김정숙 여사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네. 이제 홍은동 자택은 김정숙 여사 명의인데요. 매각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네, 화면에 보는 대로 이제 그 동네 주민들이 굉장히 그 김정수 여사를 이렇게 막 살갑게 대하는 모습이 네, 아쉬워하고 네, 이제 네. 다시 오시라고 하고 막 그런 네. 아주 훈훈한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청와대에 입성하게 될 반려동물한테도 관심인데 지금 문 대통령 내외가 워낙 애견애묘인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가장 유력한 개가 바로 이제 마루죠. 네. 문 대통령이 양산에서 이제 10년 정도 키운 풍산개인데요. 네. 이제 문 대통령이 아끼는 반려견으로 유명한데 대선 기간 동안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우리 양산집에 있는 마루가 그냥 매일매일 볼 때는 특별한 표가 없는데 제가 며칠 만에 가면 정말로 뭐 사람이 웃듯이 웃어요. 애완동물도 사람처럼 그렇게
감정을 느끼고 있다라는 걸 좀 인식하면 청와대 들어가시게 되면 데리고 가셔야죠. 그래야죠. 네, 이제 어제 저녁에 양산에서 마루를 돌봐주고 있는 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별다른 지시는 없다고 합니다. 또 대선 기간 동안 이제 당선되면 유기견 토리를 청와대에 데리고 들어가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네. 이제 토리는 세계 최초로 유기견 퍼스트 도구가 될 전망입니다. 네. 네, 이 문재인 대통령 최근 뭐 다양한 소통 행보 보이고 있어서 관심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말고 다른 당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즘에 바른국민의당이 탄생할 수 있을까 이런 다른 국민의당이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왜 그런지 한번 보시죠. 국민의당과는 거의 정체성도 비슷하고 13번 빠져나가고 난 뒤로는 더더군다나 이제 정체성이 더 비슷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하고의 통합은 절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바른 국민의당이 될 수도 있고 국민의 바른당이 네. 될 수도 있을지도 잘 모르겠는데 왜 자꾸 저런 통합론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 어제 바로 주승현 원내대표가 그 얘기를 하면서 기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바른정당하고 통합할 수 있다. 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저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논의가 여러 가지 가시화되고 있는데 주승용 원내대표와 바른정당의 또 다른 주호영 원내대표가 뭐 만나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성도 비슷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보면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르지만 이 두 당이 통합에 대해서 논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국회 의석 분포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바른정당에서는 탈당한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갔습니다. 제1야당이 됐는데 지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따로따로 움직이기에는 힘이 좀 없는데 이 두 정당이 합쳐진다면 또 중도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국민의당의 이제 주승용 원내대표가 아닌 또 다른 의원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제 감으로도 바른정당하고 얘기가 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기대감을 드러낸 분이 있었고요. 또 정책 공조를 좀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돼서 좀 지켜는 봐야겠지만 하나의 걸림돌은 어떤 햇볕 정책, 그러니까 외교 안보에 대해서는 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대목은 관건일 것으로. 근데 외교 안보와 관련된 철학이 다르더라도 국민의당 내에서 아직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박지원 대표 생각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박지원 전 대표가 최근에 아마 선거 과정에서 후보단이라는 논의가 있었다. 네. 그래서 이제 햇볕 정책에 대한 이견, 만약 그렇다면 내가 탈당할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결국 이제 유승민 후보 측에서 반대를 해서 단일화가 안 이루어졌다는 걸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외교안보 노선에서는 서로 정말 크게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보수와 또 이제 이쪽에 지금 어떤 햇볕 정책을 하시는 분들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두 당의 어떤 결합 자체는 단순히 의석의 어떤 그런 결합, 이것만 갖고는 사실 힘들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게요. 결국 하나로 합친다는 것은 정책과 정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입장이 같아야지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어떤 정책 연대는 할 수가 있겠지만 사안별로 이렇게 하나로 합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바른정당, 지금 국민의당 호남 지역 의원들의 이해관계를 보면 이 지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 지역에서 지금 이번에 6대3으로 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선거 때 만약에 지금 뭐 이낙연 지사도 지금 총리부장하고 호남 일사를 막 등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바른정당하고 손잡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민주당하고 손잡는 게 나은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하고 손잡는 게 훨씬 나은 거죠. 네. 그런데 지금 호남 이야기 하셨으니까 과연 호남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당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주승용 원내대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남에서 찬성할지 반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당 40명하고는 도저히 국회에서 열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해서 성과를 낸다면 국민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다당제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네, 한우석 국장님 저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저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제 현실 가능성을 한번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가치도 다르지만 기반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 같은 경우 수도권 의원들하고 이제 영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저는 두 당의 통합은 쉽지 않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위원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결국 지금 국민의당과 민주당과의 통합 가능성이 훨씬 높다. 차기 총선이나 다음 지방선거를 볼 때. 그러면 걸림돌이 누구냐? 박지원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안철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 안철수
그 후보 입장에서는 어쨌든 다음을 호남권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에 독자적인 어떤 후보가 되고자 차기를 노리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껄끄럽고 어쨌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자기 당의 어떤 독자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조만간 그 정계 개편에 대한 유의는 굉장히 크겠지만 현실적 그 어떤 진행 과정은 상당히 더디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저는 뭐 합당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예측보다는 오늘 또 그 오전에 대구에서 대구 대통령 후보 바른정당 그 선거 대책위원 회단식에서는 유승민 전 후보께서 아주 강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끝까지 망할 때까지 지키고 가겠다 그랬고 또 거기에 또 그 주호영 대표도 동감을 표시했던 걸 봤던데 저는 정체성이 다른 당이 그리고 지역 기반이 다른 당이 합쳐가지고 오래 가는 걸 못 봤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잘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안희정 전 후보께서 화두로 내걸었던 연정 문제를 저는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전국 안정을 위해서. 그래서 우선 탄핵에 찬성했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 함께 대연정을 해서 정책과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내각도 같이 구성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게 정치 발전에서 좋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당이 통합도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뭐 야권식이라도 한번 해야 되잖아요. 내가 볼 때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는 안 합칠 거예요. 거기서 한번 실력을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힘이 없으면 이제 그다음에 이합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방금 말씀 중에 연정 이야기 하셨는데 이번 주에 사실 뜨겁게 부각이 됐던 인사 하마평 중에 하나가 유승민 경제부총리설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괜히 나온 것도 아니고 여당의 한 의원이 이렇게 말했다더라라는 보도가 나가자 이제 유승민 의원 측에서는 굉장히 발끈했는데 어제 이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도 우리가 직접 제안한 적은 없다라고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마 이제 통합 정부를 구성하겠다라고 이제 민주당이 선거 기한적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뭐 그런 이야기는 내친을 통해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뭐 유승민 후보를 경제부총리 시키고 심상정 후보를 노동부 장관 시켜라 뭐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이상권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부가 구성이 되면 그 정부가 연정 정부가 아닌 이상 저렇게 당의 후보를 했던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그럼 자기 주장과 그다음에 이 정부의 주장이 충돌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문재인 정부와 지금 유승민 경제관은 전혀 다릅니다. 한 사람은 시장 중심의 경제를 가져온 것이고 하나는 정부 중심의 경제에 부응을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재정부 장관에 유승민 후보가 들어간다면 유승민 장관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부의 대통령의 방침을 따라야겠죠. 그럼 장관이 대통령 방침 안 따르면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 중심의 정책을 할 수 있다? 저는 그건 힘들다고 봐요. 마찬가지로 노동부 장관 같은 게 심상정 후보 들어가면 노동부 장관 심상정 후보는 굉장히 좀 적극적인 아주 좀 급진적인 노동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당장 전부 다 정규직업 다 하고 그다음에 노동시간 지금 일자리 늘리고 그다음에 많은 최저임금 높이고 그런 걸 한다라면 그럼 정부 방침하고 어긋나잖아요. 그럼 그걸 만약 관철 못 시키던 심상정 후보의 존재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연정 정부가 아닌 이상, 즉 연정이라는 것은 정책에 있어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쪽 정책을 우리가 수행을 하고 그 정도 돼야지만이 그렇게 장관이 들어오는 것이지 그냥 우리 정부가 있는데 당신 오세요. 이렇게 하고는 이거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제가 볼 때는 그냥 나오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거는 연정 정부가 아닌 이상 도저히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보면은 경제정책이나 노동정책을 보면 정권의 이념하고 철학이 아주 극명하게 거기에 투영되는 그런 정책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당 의원 입에서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다더라 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수습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어제 공식적인 그 부인이 윤영찬 그 수석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부인이 됐는데 다만 왜 이렇게 공식 부인이 늦게 나왔을까? 그게 한 이틀 정도로 계속 뭐 심상정 노동부 장관 그다음에 유승민 경제부총리 설이 계속 나왔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여론을 좀 보면서 이렇게 어떤 반응인지 보는 게 아닌가라는 관측도 나왔지만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일단락은 된 것으로 보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근데 뭐 유승민 경제부총리 괜찮아 보이는데 통합하는 이미지 같잖아 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바른정당에서도 좀 불쾌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수석의 부인으로 공식적으로 정리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행보 그리고 또 연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기서 최규혁 교수님과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